어느 날 새벽, 안개가 아직 마을 골목을 떠나지 못한 시간, 한 노인의 울음소리가 텅 빈 길 위로 길게 번졌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 앞에서 그녀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끌어안은 채 주저앉아 있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 나왔지만 그 불빛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잠시 뒤 문틈 사이로 차가운 한마디가 날아왔다. 이제 그만 나가세요. 그 말은 칼처럼 새벽 공기를 갈랐고 노인의 심장을 깊이 파고들었다. 피가 흐르지 않았을 뿐 그날 그녀의 마음은 분명히 죽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다시 채널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적한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슴 아픈 가족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욕심과 배신으로 끝나버린 한 가정의 붕괴,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극적인 장면 없이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인간의 마음과 선택에 대해 담담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곳은 산과 논으로 둘러싸인 작은 농촌 마을이었다. 봄이면 유채꽃이 피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며 겨울이면 하얀 눈이 지붕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김치를 나누고 명절이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정겨운 공동체였다. 그 마을 끝자락에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다. 크진 않았지만 햇빛이 잘 들고 마당에 감나무가 서 있는 따뜻한 집이었다. 그 집에는 박순자 할머니와 외아들 민수가 함께 살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웠다. 새벽마다 밭으로 나가 일했고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하며 민수의 학비를 마련했다. 마을 사람들은 늘 말했다. 저 집 아들은 복도 많지. 저렇게 헌신적인 어머니가 있으니. 민수 역시 어린 시절에는 효자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밭까지 마중을 나갔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세상의 전부였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텔레비전을 보며 웃곤 했다. 그들의 삶은 가난했지만 따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민수는 도시로 나가 일하기 시작했다. 공장에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고 스스로 이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한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이름은 지연이었다. 깔끔한 옷차림에 도시 분위기가 나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고 할머니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듯 보였다. 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안도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도 축하해 주었고 세 사람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이상한 기류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스며들었다. 지연은 시골 생활을 불편해했다. 여긴 너무 답답해요. 병원도 멀고 마트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녀는 종종 한숨을 쉬었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달래느라 바빴다. 어느 순간부터 지연은 순자 할머니에게 사소한 일로 짜증을 냈다. 어머니, 부엌은 제가 정리했는데 왜 또 만지세요? 냄새가 배어요. 창문 좀 닫아주세요. 말투는 점점 차가워졌다. 민수도 변해갔다. 예전처럼 어머니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지 않았다. 퇴근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아내와만 시간을 보냈다.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는 줄어들었다.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다. 순자 할머니는 모른 척했다. 내가 더 조심하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몰래 눈물을 닦았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부엌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이 집 팔면 꽤 나오겠죠. 그 돈이면 서울에 전세 구할 수 있어요. 민수가 망설이는 듯 말했다. 그래도 어머니가. 그러자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계속 모시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생각해야죠. 그 말은 할머니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다. 숨이 막힌 듯 벽에 기대섰다. 설마 나를?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민수는 그런 아이 아니야. 그날 밤 할머니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집 사줄게.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실은 잔인했다. 문을 열자마자 마당에 낯선 광경이 펼쳐졌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 이불 보따리, 그리고 몇 벌의 옷가지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모두 그녀의 것이었다. 바람에 옷자락이 나부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수가 나왔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낮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세요.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 해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이 굳어버린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평생을 지켜온 집이, 평생을 사랑한 아들이 한순간에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보따리를 끌어안고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그리고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의 시작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고 발밑의 흙길은 낯설게 느껴졌다. 평생을 걸어 다닌 길인데도 마치 처음 와보는 곳 같았다. 집 안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섰다. 혹시라도 아들이 다시 불러주지 않을까? 어머니, 잠깐만요. 하고 붙잡아 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대문은 마치 세상과 그녀를 단절시키는 벽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보따리를 끌어안고 마을 버스 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갈 곳도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 친척들은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고 친구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그녀의 삶은 오직 그 집과 아들뿐이었기 때문이다. 정류장 벤치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다. 손등으로 닦아도 계속 흘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짐이 된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잠시 뒤 마을 주민 한 명이 지나가다 그녀를 발견했다. 김씨 아주머니였다. 어머, 순자 언니, 이 아침에 짐은 왜 들고 있어요? 할머니는 당황해 급히 웃어 보였다. 아, 그냥 잠깐 친척 집에 다녀오려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버스가 도착했고 순자 할머니는 무작정 올라탔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저 그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버스 창밖으로 마을 풍경이 멀어졌다.
논밭, 작은 슈퍼, 오래된 초등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자신의 집 지붕. 할머니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렸다. 버스는 읍내에 도착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거리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소리들이 전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성이다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배가 고팠지만 밥을 사 먹을 생각도 나지 않았다. 한편 집 안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지연은 거실을 정리하며 말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끌어안고 있던 낡은 보따리가 계속 떠올랐다. 당신 후회하는 거 아니죠? 지연이 물었다. 우리가 서울 가서 새로 시작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같이 살면 우리 인생은 언제 시작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았다. 오래된 시골집이었지만 땅값이 제법 나갔다. 계약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지연은 들뜬 표정으로 말했다. 이 돈이면 서울에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도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고 있었다. 손자 할머니 안 보이지 않아? 그러게, 어디 아프신 건가? 아들이랑 며느리랑 싸웠다는 얘기도 있던데 작은 마을에서는 비밀이 오래가지 않았다. 점점 이상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어떤 이는 쫓겨났대 라고 속삭였고 또 어떤 이는 요양원에 보냈다더라고 말했다. 며칠이 지나도 순자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의 걱정은 커졌다. 그 시각 순자 할머니는 읍내의 작은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얇은 담요를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아들 생각이 났다. 민수는 지금 밥은 먹었을까? 감기 걸리진 않았을까? 자신을 내쫓은 아들인데도 여전히 걱정이 먼저였다. 그 마음이 더 아프게 만들었다. 다음 날 그녀는 근처 교회 무료 급식소에서 점심을 먹었다. 봉사자 한 명이 따뜻하게 말을 건넸다. 어르신 혼자세요? 어디 불편한 건 없으세요? 그 다정한 한마디에 할머니는 또 눈물이 났다. 모르는 사람의 친절이 가족의 냉정보다 더 따뜻했다. 하지만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마을 쪽에서 한 통의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왔다. 며칠째 보이지 않는 노인이 있는데 혹시 실종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단순한 걱정에서 시작된 신고였다. 그리고 그 작은 신고가 곧 한 가족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사건의 출발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사랑했던 집을 떠올리며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누군가는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 서서히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읍내 경찰서로 걸려온 그 한 통의 전화는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확인에 가까웠다. 며칠째 안 보이는 할머니가 있어요. 혹시 어디 쓰러진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작은 시골에서는 이런 신고가 가끔 들어오곤 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연락이 끊기면 이웃이 대신 걱정해주는 그런 종류의 전화였다. 전화를 받은 순경은 대수롭지 않게 메모를 했다. 이름, 나이, 주소, 박순자, 78프, 마을 끝 기와집, 그리고 보호자로 아들 박민수.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절차였다. 하지만 그날 오후 경찰이 집을 방문했을 때 상황은 조금 이상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이미 부동산 중개인이 와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집을 팔 준비를 하는 분위기였다. 안에서 지연이 나왔다. 단정한 차림에 표정은 담담했다. 무쇠운 일이세요? 박순자 어르신 댁 맞죠? 며칠째 안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어르신 어디 계십니까? 지연은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아, 시골 친척 집에 가셨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연락처 있으세요? 휴대폰이 없으셔서요. 그때 민수가 안에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경찰 제복을 보자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다. 아드님이시죠? 어머니 언제 가셨습니까? 며칠 됐습니다. 그냥 갑자기 가셨어요. 저희한테 말도 제대로 안 하고요. 설명이 맞지 않았다. 몸이 안 좋아 친척 집에 간 사람이라면 갑자기 가셨다는 표현은 이상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메모를 했다.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돼 있었다. 혹시 연락 오면 경찰서로 알려주세요. 실종 접수가 들어오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그 말에 지연이 급히 웃었다. 그럴 일 없어요. 금방 돌아오실 거예요. 경찰은 돌아섰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남았다. 오랜 경험상 가족이 사라졌을 때 보이는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보통은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기 마련인데 이 집은 오히려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경찰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박순자 어르신 평소에 어디 자주 가시나요? 이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집이 전부예요. 혼자 어디 멀리 다닐 뿐이 아니에요.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최근에 가족 사이에 문제 있었습니까? 이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다. 솔직히 며느리 들어온 뒤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할머니가 자주 혼자 울더라고요. 그 말은 경찰의 의심을 더 키웠다. 한편 민수와 지연은 집 안에서 불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왜 경찰이 와? 지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신고했나 보지. 그냥 나간 거라고 했잖아. 괜히 문제 커지면 어쩌려고.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며칠 전 어머니가 끌어안고 있던 보따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혹시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불안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다. 괜히 찾으러 다니지 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 스스로 나간 거잖아. 그 말은 사실과 달랐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거짓말에 기대고 있었다. 진실을 인정하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시각 순자 할머니는 읍내시장 근처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가방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도 아무도 그녀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 도시에서는 누구도 타인의 사정을 묻지 않는다. 배가 고파 작은 빵집 앞에 섰다가 가격표를 보고 돌아섰다. 주머니 속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결국 근처 공원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시며 허기를 달랬다. 벤치에 앉자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다.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중얼거렸다. 민수는 잘 지내겠지. 밥은 먹었겠지. 끝까지 아들 걱정뿐이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녀는 교회 앞 계단에 조용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 빛이 이상하게도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동시에 경찰서에서는 정식으로 노인 소재 확인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단순 가출이 아닌 가족 갈등 가능성. 담당자는 다시 한번 민수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작은 의심이 점점 사건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이 실종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한 가족의 양심과 진실을 끝까지 시험하게 될 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조용했던 시골 마을 위로 보이지 않는 긴장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마을을 낮게 덮고 있을 때 담당 형사 한 명이 다시 박민수의 집 앞에 섰다. 이번에는 단순한 순찰이 아니었다. 전날 밤 작성된 보고서에 따라 실종 가능성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작은 시골 경찰서라 해도 노인 실종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다. 특히 연락도, 행선지도, 목격 정보도 없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랬다. 형사는 대문 앞에서 잠시 집을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노인이 살았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이상하리만큼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서둘러 흔적을 지운 것처럼 마당은 깨끗했고 화분 몇 개가 치워져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지연이 나왔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또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연락 왔습니까? 아직요? 친척 집이라 전화도 잘 안 터져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바로 말했다. 집 안잠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어르신 물건이나 단서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지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굳이요? 안에 별거 없는데. 그때 뒤에서 민수가 나타났다.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눈 밑이 어두웠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들어오세요. 집 안은 너무 조용했다. 형사는 천천히 둘러봤다. 거실 한쪽에는 이미 박스가 쌓여 있었고 이삿짐처럼 보였다. 벽에 걸려 있던 가족 사진도 몇 개 내려져 있었다. 준비 중이신가요? 지연이 대답했다. 네, 서울로 갈 계획이에요. 어머님 안 계신데 이사부터 하십니까? 질문은 짧았지만 의미는 무거웠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게 원래 계획이 있어서. 형사는 더 묻지 않고 안방으로 향했다. 그 방은 순자 할머니가 쓰던 곳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이불 냄새와 함께 텅 빈 공간이 드러났다. 옷장은 비어 있었고 서랍도 정리되어 있었다. 너무 깔끔했다. 보통 노인이 잠깐 외출했다면 이렇게까지 정리되진 않는다. 짐을 다 챙겨 가신 겁니까? 형사가 물었다. 지연이 재빨리 말했다. 네, 직접 싸셨어요. 하지만 침대 옆 바닥에는 작은 약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혈압약이었다. 노인이 매일 먹어야 하는 약. 형사는 그걸 집어들었다. 이거 두고 가셨네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깜빡하셨나 보죠. 형사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내려놓았다. 점점 이상했다. 몸이 아픈 노인이 약도 없이 먼 친척 집으로 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다. 잠시 후 형사는 마당을 나서며 말했다. 혹시 마지막으로 어머님 본 게 언제입니까? 민수가 대답했다. 사흘 전 아침입니다. 무세운 말씀하셨나요? 그냥 산책한다고. 그 말은 어딘가 힘이 없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다. 혹시라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작은 정보라도 중요합니다. 문이 닫히자 집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렇게 자꾸 와? 그냥 가출이라니까. 민수는 벽에 기대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경찰의 질문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떠올랐다. 우리 너무 심했던 거 아닐까? 그가 중얼거렸다. 뭐가? 어머니 돈도 없으신데. 지연은 단호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끝났어. 괜히 죄책감 느끼지 마.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열이 나던 밤 어머니가 업고 병원에 데려가 주던 모습. 겨울에 낡은 코트를 자신에게 먼저 입혀주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숨이 막혔다. 한편 읍내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하루 종일 걸어다닌 탓에 다리가 부어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결국 몸을 웅크렸다. 지나가던 여고생 2명이 속삭였다. 저 할머니 며칠째 여기
여기 있지 않아? 노숙자인가 봐. 그 말이 귀에 꽂혔다. 평생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는데 어느새 갈 곳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할머니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엄마가 잘못 키운 걸까?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그날 밤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얇은 옷차림으로는 버티기 힘든 추위였다. 할머니의 기침이 점점 심해졌다. 지나가던 교회 봉사자가 그녀를 발견하고 말했다. 어르신, 여기서 주무시면 위험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덕분에 작은 휴게실에서 몸을 녹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민수가 나를 찾고 있겠지 라는 희망을 놓지 못했다. 같은 시각 경찰서는 주변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버스 정류장 화면 속에 낡은 보따리를 들고 버스에 오르는 노인의 모습이 포착됐다. 여기다, 이분 맞지? 화면 속 인물은 분명 순자 할머니였다. 그리고 그 장면은 사건을 단순 실종이 아닌 가족 문제로 이어진 의도적인 퇴거 가능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조용했던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다. 진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경찰서 모니터에 흐릿한 CCTV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오래된 카메라 특유의 낮은 화질 속에서 작은 체구의 노인이 버스 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찍힌 시간은 새벽 6시 12분. 형사는 영상을 멈추고 얼굴을 확대했다. 박순자 어르신 맞죠? 옆에 있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을 주민도 확인해 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할머니가 혼자 걸어나가는 장면은 찍혔지만 누가 배웅하거나 함께 나온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보따리가 지나치게 많았다. 혼자 산책을 나가는 사람의 짐이 아니었다. 마치 떠나는 사람의 짐 같았다. 형사는 낮게 중얼거렸다. 스스로 가출했다기보다는 준비된 출발 같네. 보고서를 다시 훑어봤다. 가족 진술, 이장 증언, 집 안 상태, 약 봉투. 모든 조각이 조금씩 어긋나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아들 부부를 경찰서로 불러줘서 조사하기로. 그날 오후 민수와 지연은 나란히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작은 방 안에는 형광등 소리만 윙윙 울렸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형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단순 확인입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언제였죠? 민수가 먼저 말했다. 그날 아침이요. 그냥 산책 간다고. 짐 많이 들고 산책 가십니까? 질문이 날카로웠다. 민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지연이 끼어들었다. 원래 짐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친척 집에 며칠 간다고 해서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친척 성함이요? 드아시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주소나 연락처는요?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정확히는 저희도 잘 몰라요. 그 말이 나오자 형사는 펜을 멈췄다. 가족인데 주소도 모른다고요? 방 안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멀리 사는 친척이라. 형사는 한숨을 쉬듯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노인분이 약도 두고 연락처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위험 신호예요. 혹시 집안에 다툼이 있었습니까? 그 질문은 민수의 심장을 세게 쳤다. 기억이 떠올랐다. 며칠 전 아침 어머니의 보따리를 문 밖에 내려놓던 자신의 손.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던 순간, 그리고 자신이 내뱉은 말.
그만 나가세요. 그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없었습니다.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해예요. 형사는 두 사람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라도 사실과 다른 진술이 나오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어르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숨기지 마세요.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다.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민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우리 거짓말 계속해도 되는 거야? 지연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럼 뭐라고 해? 우리가 내쫓았다고 말해? 그럼 우리가 범죄자야?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우린 그냥 독립한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그 말은 차가웠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길에서 쓰러져 있는 상상이 자꾸 떠올랐다. 한편 순자 할머니는 교회 휴게실에서 며칠째 머물고 있었다. 봉사자들은 따뜻한 국과 밥을 챙겨주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다. 어르신, 가족한테 연락 안 하세요? 봉사자가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바쁠 거예요.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요. 끝까지 아들을 감쌌다. 하지만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기침이 깊어졌고 밤마다 열이 올랐다. 오래 걷지 못해 계단도 힘들었다. 봉사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병원 한번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며칠 쉬면 나아요. 돈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혼자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민수야, 엄마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은 마치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 같았다. 같은 시간 경찰서는 또 다른 자료를 확보했다. 버스 기사 진술이었다. 그 할머니요? 혼자 타셨어요. 계속 창밖만 보더라고요. 어디 가시냐 물었더니 그냥 아무 데나요? 라고. 형사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집에서 스스로 떠난 사람이 아니라 갈 곳이 없는 사람의 말투였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제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었다. 방임, 유기, 혹은 가족 학대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들 박민수가 있었다. 조용했던 가정사는 점점 법과 책임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마을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예전처럼 평화롭던 골목에 대신 낮은 속삭임이 떠돌았다. 슈퍼 앞 평상, 버스 정류장, 시장 좌판, 어디에서나 같은 이야기가 오갔다. 순자 할머니 아직도 안 돌아왔대. 아들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작은 시골에서는 소문이 바람보다 빨랐다. 누군가는 걱정했고,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서는 본격적으로 수색 범위를 넓혔다. 읍내 CCTV, 버스 노선, 병원 기록, 복지관 출입 명단까지 하나씩 확인했다. 형사, 김태우는 사건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오래 바라봤다. 그는 오랫동안 노인 관련 사건을 맡아왔다. 경험상 가족이 있는 노인이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는 대부분 사고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다. 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어. 그가 중얼거렸다. 동료가 물었다. 범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폭력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방치나 유기는 더 무섭지. 말은 담담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다시 박민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복지 담당 공무원도 함께였다. 노인 보호 관련 절차를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민수였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처럼 눈이 충혈돼 있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거실에 앉자 형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르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나가신 겁니까? 아니면 갈등이 있었습니까?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옆에서 지연이 대신 말했다. 왜 자꾸 같은 질문하세요? 저희도 걱정돼요. 형사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내려놨다. 읍내공원 CCTV에서 캡처한 장면이었다.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순자 할머니의 모습, 혼자였다. 너무 작고 외로워 보였다. 어제 찍힌 겁니다. 민수의 숨이 멎는 듯했다. 어머니, 저기서 혼자요? 네, 며칠째 같은 장소에 계신다고 합니다. 교회 봉사자들이 돌보고 있어요. 그 순간 민수의 눈이 흔들렸다. 마음속에서 억지로 눌러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의자에 앉아있던 몸이 푹 꺼졌다. 살아 계신 거죠? 현재는요, 하지만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민수의 머릿속에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자신을 업고 뛰던 모습, 새벽마다 밥을 지어주던 모습, 겨울밤 이불을 덮어주던 따뜻한 손,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 나가세요. 그 한마디가 계속 메아리 쳤다. 지연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다. 그래도 스스로 나가신 거잖아요. 저희가 끌어낸 건 아니에요. 형사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짐을 밖에 내놓고 갈 곳 없는 노인을 사실상 내보내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호 의무가 있으니까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저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형사가 덧붙였다. 어르신 안전이 먼저예요. 지금이라도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제가 갈게요. 목소리가 떨렸다. 집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세게 불었다. 차 키를 쥔 손이 계속 떨렸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머니가 나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날 밀어내실까? 아니면 두려웠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혹시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한편 교회 휴게실에서 순자 할머니는 작은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다. 봉사자가 가져다준 죽을 천천히 떠먹고 있었다. 손이 떨려 숟가락이 자꾸 흔들렸다. 어르신, 가족한테 연락해 드릴까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우리 아들 바빠요.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아들을 배려하는 말이었다.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민수야,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됐다. 그 말에는 원망이 없었다. 오직 사랑뿐이었다. 그 시각 민수의 차는 읍내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신호등 하나하나가 길게 느껴졌다.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다. 제발, 아직 계셔야 해. 제발. 처음으로 그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조사 단계를 넘어섰다.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였다. 한 아들이 자신이 저지른 선택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 그리고 머지않아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만남이 용서가 될지 후회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민수의 차가 읍내 교회 앞에 멈췄을 때 이미 해는 많이 기울어 있었다. 겨울 햇빛은 차가웠고 교회 벽에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한동안 핸들을 붙잡고 앉아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가슴이 시원해지지 않았다. 문득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다. 차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교회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조용한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한쪽 휴게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곳에 순자 할머니가 있었다. 작은 의자에 앉아 담요를 덮은 채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어깨는 더 굽었고 손등의 주름은 깊어져 있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할머니는 처음엔 자신을 부르는 소리인 줄도 몰랐다. 잠시 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민수를 보았다. 그 순간 놀람도 원망도 아닌 그저 안도한 표정이 얼굴에 스쳤다. 민수야? 그 한마디에 민수는 끝내 무너졌다. 몇 걸음 다가가다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울음이 목을 막았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불편해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민수 앞에 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할머니의 손이 그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다. 왜 그러냐? 다 큰 사람이. 그 말에 민수의 울음은 더 커졌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길로 내몰고. 그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춥지는 않았냐? 밥은 먹었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여전히 아들을 걱정하는 말뿐이었다. 그 순간 교회 봉사자와 복지 담당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다.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어르신은 당분간 병원 검진이 필요합니다. 복지 담당자가 말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책임질게요. 다 제 잘못입니다. 그 말은 뒤늦은 책임 선언이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맞은편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놓치면 다시 사라질까 봐서였다. 어머니, 다시 집으로 모실게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집은 됐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제가 다시 잘할게요. 그 집에 가면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롭다. 할머니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서로 상처만 남는다. 그 말은 민수를 더 아프게 했다.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병원에서는 탈수와 폐렴 초기 진단이 나왔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수 있다는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자신의 죄처럼 느껴졌다. 며칠 동안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민수는 매일 병실을 찾았다. 말수가 적어졌지만 떠나지 않았다. 반찬을 사오고 물을 갈아주고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 모든 행동이 마치 속죄처럼 보였다. 지연은 처음 며칠 병원에 오지 않았다. 전화로만 말했다. 당신 거기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더 이상 예전처럼 아내의 말이 중요하지 않았다. 며칠 뒤 지연도 병실을 찾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그녀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미워서가 아니라 지쳐서였다. 지연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고 진심이 섞여 있었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말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는 거다. 그 한마디에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경찰과 복지기관은 사건을 노인 방임 및 유기 우려 사례로 분류했다. 형사 김태우는 민수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의사와 현재 보호 조치가 중요합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었다. 병원 창밖으로 봄 기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세상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순자 할머니는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수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놓지 않았다. 이 만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과 마주하는 첫걸음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이제부터 치러야 할 시간 속에 남아 있었다. 병원 복대는 늘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카트 바퀴 소리와 간호사들의 낮은 대화, 창문을 두드리는 겨울 바람 소리가 뒤섞여 묘한 정막을 만들었다. 순자 할머니는 창가 침대에 누워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길거리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이 지금은 하얀 이불을 덮고 링거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따뜻한 음식과 규칙적인 약, 그리고 안정된 잠. 그것만으로도 얼굴빛이 달라졌다. 침대 옆에는 늘 민수가 앉아 있었다. 그는 거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휴대폰도 잘 보지 않았고 회사에도 휴가를 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할머니가 조금만 기침해도 벌떡 일어났다. 물을 건네고 이불을 정리하고 등을 쓸어 주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아드님이세요? 효자시네요.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효자라는 단어가 칭찬이 아니라 비수처럼 느껴졌다. 내가 무슨 효자야?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계속 비난했다. 밤이 되면 죄책감은 더 선명해졌다. 병실 불이 꺼지고 할머니가 잠든 뒤 그는 혼자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도시 불빛이 멀리 반짝였다. 그때마다 그날 아침 장면이 반복 재생됐다. 보따리를 문 밖에 내려놓던 손, 차갑게 닫힌 대문,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민수야. 조용한 목소리에 그는 돌아섰다. 할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다. 왜 안 자냐? 피곤하겠다. 괜찮아요, 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회사, 괜찮냐? 네, 걱정 마세요. 여전히 아들 걱정이었다. 민수의 눈이 또 붉어졌다. 어머니, 저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 질문은 아이처럼 떨렸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미워하냐. 화는 나도 미움은 없다. 그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너무 아팠다.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며칠 뒤 복지 담당 공무원이 병실을 찾아왔다. 퇴원 후 거주 문제를 정해야 합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긴 어렵고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민수는 바로 말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 때문에 너희 싸우지 마라. 그 말에 병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사실 민수와 지연 사이는 이미 많이 틀어져 있었다. 지연은 병원에 몇 번 다녀가긴 했지만 표정이 복잡했다. 서울 이사 계획도 모두 멈춘 상태였다. 집 매매 계약도 보류됐다. 모든 게 엉켜버렸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병원 주차장에서 크게 다퉜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지연이 말했다. 우리 인생도 생각해야지. 그럼 어머니 또 혼자 두자고?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현실적으로 요양시설도 있잖아. 그 말이 나오자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 다시는 하지 마. 왜, 그게 나쁜 거야? 어머니를 버리는 거랑 뭐가 달라? 처음으로 그는 소리를 높였다. 예전 같으면 지연의 의견에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죄책감과 결심이 뒤섞인 눈, 쉽게 꺾이지 않을 눈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이어졌다. 한편 경찰은 사건을 공식적으로 노인 보호 관찰 사례로 정리했다. 형사 김태우는 병 씨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법적으로 처벌까지 갈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이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가족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형사는 떠나기 전 순자 할머니에게 인사했다. 어르신, 건강 꼭 챙기세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 다시 만났어요. 그 말에 형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 피해자인데도 감사부터 하는 사람, 그 세대의 부모들은 늘 그랬다.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민수는 작은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병원 근처 엘리베이터가 있고 햇빛이 잘 드는 곳, 예전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저랑 같이. 조심스러운 제안이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자. 그 짧은 말에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었으니까. 창밖에는 어느새 눈이 녹고 있었다. 차갑던 바람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계절이 바뀌듯 이 가족의 시간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아직 풀어야 할 이야기와 선택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진짜 변화는 앞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퇴원 수속을 마친 날 아침, 병원 복대는 은은한 햇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예전에 집을 떠날 때 들고 있던 낡은 보따리와 비슷한 크기였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다. 그때는 쫓겨난 발걸음이었다면 지금은 누군가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발걸음이었다. 민수는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고 속도를 맞췄다. 마치 아이를 돌보듯 한 걸음, 한 걸음. 복지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정기 검진 꼭 받으시고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민수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말이 아니라 다짐에 가까웠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 대신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계절은 이미 겨울을 지나 초봄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수는 준비해둔 작은 승용차 문을 열어드리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할머니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같이 가자. 그 같이라는 단어 하나가 민수의 가슴을 세게 울렸다. 예전 같으면 당연했던 말이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차는 병원 근처 골목으로 들어섰다. 민수가 새로 구한 원룸은 크지 않았지만 깨끗했고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다. 무엇보다 시장과 병원이 가까웠다. 할머니가 혼자 있어도 위험하지 않은 곳을 고르기 위해 며칠 동안 발품을 팔았다. 문을 열자 새 집 특유의 냄새가 났다. 아직 짐도 거의 없었다. 작은 식탁 하나, 침대 2개, 밥솥, 그리고 텔레비전. 단출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좀 좁죠, 어머니. 그래도 불편한 건 없을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미소 지었다. 딱 좋다. 둘이 살기엔 충분하다. 그 말에 민수는 괜히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그는 직접 된장찌개를 끓였다. 예전에 어머니가 늘 해주던 방식 그대로 해보려 했지만 맛은 어딘가 어설펐다. 할머니는 한 숟갈 떠먹고는 말했다. 짜다. 민수는 당황했다.
그런데 곧이어 할머니가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도 맛있다. 우리 아들이 해준 밥이라. 그 순간 둘 다 웃었다. 오랜만에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공간에서 웃었다. 단순한 장면이었지만 민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지연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째 연락이 뜸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 잠깐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담담한 목소리였다. 민수는 한참 말이 없었다. 당신은 어머니가 더 중요해졌잖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원망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말이었다. 민수는 천천히 대답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아. 긴 침묵 끝에 통화가 끊겼다. 마음 한편이 저렸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다. 잃은 것도 있었지만 되찾은 것이 더 컸기 때문이다. 며칠 뒤 형사 김태훈이 새 집을 방문했다. 단순한 확인 차원이었다. 좁지만 정돈된 방, 햇빛 드는 창가, 식탁 위 약봉투와 따뜻한 차.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괜찮겠네요. 계속 이렇게만 해주세요. 민수는 말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형사는 문을 나서며 조용히 덧붙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밤이 되자 집 안은 고요해졌다. 할머니는 일찍 잠들었고 민수는 거실에 앉아 예전 사진들을 꺼내봤다. 어린 시절, 운동회 날, 졸업식 날 늘 곁에 서 있던 어머니. 그때는 몰랐다. 그 존재가 얼마나 큰지. 너무 가까워서 너무 당연해서 이를 뻔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속삭였다. 이제 제가 지킬게요. 창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차갑지 않은 부드러운 비였다. 마치 오래된 먼지를 씻어 내리는 것처럼 이 가족의 시간도 그렇게 조금씩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완벽하진 않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로. 그리고 민수는 처음으로 내일이 두렵지 않았다. 봄이 완전히 찾아온 어느 아침,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부드럽게 물들였다. 따뜻한 빛이 식탁 위컵에 부딪혀 잔잔하게 반짝였고 주전자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작은 원룸은 여전히 좁았지만 이제는 숨 막히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처럼 느껴졌다.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났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 음악이 낮게 흘러나왔다. 민수는 앞치마를 두른 채 국을 끓이고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예전에 그는 늘 피곤하다는 이유로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냄비를 젓는 손길이 서툴러도 그 시간 자체가 소중했다. 방 안쪽에서 천천히 문 여는 소리가 났다. 민수야, 벌써 일어났냐? 순자 할머니였다. 민수는 얼른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좀 더 주무시지 그랬어요. 나이 들면 잠이 없다. 할머니는 웃으며 의자에 앉았다. 햇빛이 얼굴에 닿자 주름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번졌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규칙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따뜻한 밥을 먹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수는 밥과 국, 계란찜을 상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은 싱겁게 했어요. 할머니는 한 숟갈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사람 됐다. 그 말에 둘 다 웃음이 터졌다. 소박한 농담이 오가는 아침. 아무 일도 아닌 평범한 순간. 하지만 그 평범함이야말로 민수가 가장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함께 근처 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해 길가가 연분 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강아지가 짖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눴다.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어머니의 속도에 맞춰 걸었다. 예전 같으면 답답했을 느린 걸음이 이제는 오히려 편안했다. 민수야. 네, 어머니. 그날 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민수는 멈춰 섰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는 벚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도 한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거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꽉 막혔다. 그래도 제가 어머니를 밖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옆에 있잖냐.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걸로 됐다. 그 말 한마디에 민수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앉았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숨은 쉴 수 있었다. 며칠 뒤 민수는 예전에 살던 시골집 앞을 다시 찾았다. 이미 다른 사람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당의 감나무는 그대로였지만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대문 밖에 서 있었다. 후회와 그리움이 섞인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함께 밥 먹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날 밤 그는 작은 상을 펴고 어머니와 함께 과일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평범한 일상, 조용한 웃음, 따뜻한 공기. 민수는 문득 생각했다. 만약 그때 경찰이 오지 않았다면, 만약 교회 봉사자가 어머니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할머니는 대답했다. 그래, 같이 늙자.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그 웃음에는 수많은 후회와 눈물, 그리고 다시 얻은 기회가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은 거창한 범죄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선택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던진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사과가 한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있다. 결국 이야기가 남기는 건 단 하나였다.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 지켜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가장 늦지 않은 후회라는 것.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